네, 안녕하십니까. 김철철입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도 아까 해봤고요. 잘 되는 것 같고. 자, 중요한 게 이제 에어컨이 이제 괜찮아졌더니 갑자기 전등이 또 나갔어요. 약간 어두운데, 감안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 뭐 이렇게 하나가 되면 뭐 하나가 안 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먼저 제가 이제 부산 강연회 때, 이야기 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고 버전을 두 개로 만들 거예요. 두 개로 만드는데 첫 번째는 전체 공개 공개용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고, 두 번째는 VIP 분들 위주의 영상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전체 내용을 좀 얘기 드린 거고요. 근데 전체 내용이나 VIP 강의나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이제 추가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증시가 반등하고 있잖아요. 이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잘 안 올라가고 이제 오히려 조금씩 밀리고 있죠. 물리고 있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뭐 최근에 못 갔던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타겟은 일단 중소형주가 맞긴 한데, 아직까지 강연회 때 얘기했던 종목들이나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크게 오르진 않았으니까 지금 충분히 이제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론은 증시 대폭락을 대비하자 하자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그냥 봤을 때 AI 반도체 이슈가 있죠. 근데 AI 반도체 관련해서 두 부류가 있잖아요. AI 반도체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GPU 뭐 TPU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원래 반도체 회사들이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이거였는데,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만 돈 버니까 보니까 이제 이 돈을 쓰는 회사들, 이 반도체를 구매하는 회사들이 이제 주로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나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하고 있는 이쪽이 이제, 그 다음에 네오클라우드, 이런 쪽들이 현금 흐름이 매우 안 좋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도체 가격이 좀 낮아야 되겠죠. 근데 반도체 가격이 낮기에는 반도체 생산량이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수요는 너무 많고, 수요는 너무 많고 반도체 생산량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빨리 반도체를 좀 증설하기를 바라는 게 이제 엔비디아 젠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기존에 AI 이제 혁명으로 매우 큰 이익을 매우 큰 이제 이익을 올렸죠. 근데 이 올린 거를 지금 다 재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올린 거를, 지금 현금 쌓아놓은 거를 다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다 투자하고 있냐면 하이퍼스케일러, 그 다음에 뭐 네오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게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젠슨왕의 그 생각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지금
AI 소프트웨어 회사는 앞단에 있는 전방에 있는 전방 산업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네오클라우드나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돈을 못 벌면 이 AI 사이클이 끝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직접 돈을 막 때려 붓고 있거든요. 때려 붓고 있는데 이제 혼자서는 불가능하니까 안 되고, 중요한 거는 반도체, 이제 엔비디아 팹리스잖아요. 팹리스 설계만 하는 회사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인데, 그럼 이제 생산하는 회사들이 어, 대량으로 수요를 맞춰줘야 되는데, 대량으로 생산해서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그 수요를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도체 회사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무리하게 라인을 증설하고 라인을 확장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 사이클이 끝나버리면 이게 다 설비 투자고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증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설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당장 근데 수요를 생각하면 증설할 수 있겠죠. 증설하는데 그 증설도 상황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젠수당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상황 봐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왜냐,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하이퍼스케일러, 네오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전부 다 현금 흐름 적자 나오고, 잘못하면 다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범용으로 AGI 시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피지컬 AI가 이제 완전히 전 세계로 보급되기 전에, 완전히 전 세계로 보급되기 전까지, 네, 먼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AGI나 피지컬 AI나 이런 게 범용으로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쭉 풀리게 되면 사람들이 진입장벽이 좀 더 낮아지겠죠. 진입장벽이 좀 더 낮아지면은 결국은 이용자도 많아지고, 이용자가 많아지고 물량으로 이용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이익 타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사람들이 지금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AI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진입장벽이 현재 계속 이렇게 높아버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AI 앞단에 있는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수익을 못 내고, AI 소프트웨어 수익을 못 내면 데이터 센터를 임대를 하거나 분양해서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투자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직접 투자해가지고 직접 건설해가지고 그걸 쓰고 있는데, 그럼 그쪽에 더 이상 여력이 안 생긴다. 그럼 여력이 안 생기면 결국 이거는 결국 무너진다. 지금 현재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거대 모델 LM 위주, 예를 들면 뭐 오픈 AI나 뭐 클로드 오퍼스 뭐 이런 회사들, 예, 그다음 구글 제미나이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앞단에서 수익을 왕창 뽑기에는 진입장벽이 좀 있다. 근데 그걸 낮추려면은 반도체나 하이퍼스케일러 비용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면 이쪽에서도 앞단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가격을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진입장벽이 좀 더 낮아지면 사람들이 우르르 더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젠슨항이 TSMC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빠르게 증설 좀 해달라.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증설이 빠르게 대량으로 증설하기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일단 자원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렇게 증설했다가 나중에 사이클이 꺾이면 비용 타격이 엄청나니까. 반도체 공장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반도체 공장은요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라인을 엄청나게 늘려놨다가 나중에 꺾여서 그럼 하나둘씩 라인을 잠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잠그는데 비용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 않다.
그렇게 이제 버티고 있었다가 이번에 젠슨항이 지난번에 대만하고 한국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갔잖아요. 그때 이제 젠슨항이 빠르게 설득하는 것 같아요. TSMC한테도 얘기해서 지금 너네도 간 보면서 그렇게 증설했다가는 결국 나중에 무너질 건데 우리가 지금 증설을 빠르게 해가지고 싼 가격에 반도체를 공급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무너질 텐데 무너져도 나중에 조금 무너질 텐데 지금 이렇게 너네들이 비싼 돈 받고 계속 이래버리면 결국은 이 무너진 속도 AI 반도체 거품이 연착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꺾여버린다. 그럴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다. 너네도 어차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을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젠슨이 갔다 와서 대만 TSMC도 곧바로 미국 150조 투자 발표했고 한국도 찍고 가자마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어떻게 했죠? 서남부 대규모 반도체 공장 세우고 영입해 빨리 땡기고 평택 P5 삼성전자 바로 들어갔잖아요. 예. 속도를 올리고 있죠. 거기 이제 미국 신규 투자도 고려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어느 정도 설득이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SK하이닉스 장기 계약, LTA 계약, 장기 계약.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하고 있는 장기 계약이 장기 계약 반값이다. HBM 납품하는 게요. 근데 이것도 그런 맥락이라면 이해가 될 만합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초기에 이제 엔비디아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럼 자기도 이제 이 돈을 계속 꾸준히 계속 많이 벌고 싶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수량을 제한하고 이러면은 AI가 발전이 안 되니 이거를 이제 낮은 단가에 공급하고 싶고 낮고 많이 팔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거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하고 장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HBM을 높은 가격에 받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젠슨항의 이제 그런 AI 논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이 된 게 아닌가.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미 많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증설을 언제 갔어야 되냐면 SK하이닉스도 하이닉스 2024년 5년에 증설 속도를 왕창 높였어야 돼요. 그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그때 좋지 않았어가지고 그때 뭐 모건스탠드가 윈터 이즈 커밍 해가지고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 해가지고 그때 증설했던 거 오히려 라인 더 축소했잖아요. 그때 마이크론 먼저 축소하고 SK하이닉스 그다음 삼성전자 디램 전체 라인 좀 줄여놨는데 그때 줄이지 않고 계속 갔으면은 사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빠르게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AI 비용이 좀 떨어진 다운되는 그런 현상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국 쪽도 중국은 좀 더 싸게 이 AI를 개발하고 있다 라는 게 이슈잖아요. 이 이슈라는 것 자체가 결국 비용 싸움인데 근데 진짜 싼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AI에서 중국 AI 뭐 딥시크나 이번에 키미 K3 같은 경우 문샷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들이 자기들이 AI 실제로 그렇게 돌려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AI 말이 좋아 증류지 다 베낀 거거든요. 기존에 나와 있는 LLM 모델에서 싹 다 베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데이터 해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증류를 거의 대부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 추가로 중국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이 싸 보이는 거지. 특히 반도체 부분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 보이는 거지. 결국 싸진 않다.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반도체 공급망이 아예 지금 나뉘어 있기 때문에 물론 D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에 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중국이에요. 아직까지도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자면 중국도 결국 이거 비용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비용 싸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증설이 또 빨랐다면 제가 봤을 때 이 AI 거품 안 꺼지고 끝날 수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늦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늦었어요. 이게 왜 늦었냐면 지금 이 표를 좀 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몇 가지 이제 섞어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캐시플로우, 프리캐시플로우를 보시면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오라클, 메타의 프리캐시플로우가 2016년 마이너스, 2017년 마이너스예요. 2018년 플러스 날 거고 9년 플러스 날 거고 30년이 크게 플러스 날. 이거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잘 됐을 때예요. 당장 2026년 3분기부터 잉여 현금으로 다 적전할 거예요. 지금 AI 투자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쪽 이제 적자나기 시작하니까 AI 투자를 조금 줄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뭐가 됐든 간에 반도체한테는 지금 안 좋거든요. 지금 상황은. 자 보시면은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현금 자산 대비 총자산 비율인데 하이퍼스케일러의 현금 및 단기 투자는 계속 이제 결국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AI가 처음에 이제 붐이 불었을 때가 요때예요. 요때인데 하이퍼스케일러의 현금 및 단기 투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2023년 3년 4년 넘어갈 때 잠깐 는 거 빼고는 그래서 거의 붙어 있다가 지금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지금 작년 중순 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부터 미친 듯이 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돈으로 현금으로 때려본 게 많다는 거죠. 그 현금성 투자자산 단기 투자 대비 자산 총계 비율을 보면 그럼 현금이 분자고 자산 총계가 분모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점점 숫자가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순차입금 대비 총자본 이거 높으면 안 좋은 건데 차입금이 더 많은 거니까 총 자본 대비 보면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 오라클이 제일 위험하죠. 오라클이 중간에 잠깐 한번 크게 문제가 됐었다가 지금 이제 조금씩 지금 상황을 지금 바꿔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알파벳, 메타, 그다음 아마존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장 3분기면 잉여 현금이 다 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요 분위기가 호실적이어도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잉여 현금과 실적 가이던스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서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금처럼 실적에 환호하고 이러기 쉽지 않다. 자, 이거는 어디에 국한된 얘기입니까? 어디에 국한된 얘기야? 이건 어디에 국한된 얘기죠? 이건 하이퍼스케일러, 네오클라우드, 그 다음에 뭐 AI 소프트웨어 쪽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돈 버는 쪽은 반도체가 돈을 계속 벌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계속 돈 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TSMC도 마이크론도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다. 전 제일 우려스러웠던 건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 등이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처럼 AI 중복 순환 투자가 아직까지 많이 엮여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 생각해 보세요. 점점 앞단에서 전방에서 안 좋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이 다
돈을 투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하나 구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면 엔비디아도 돈 무슨 엔비디아가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계속 돈만 죽어라 투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많이 투자돼 있고 엔비디아 현금 흐름 자 이번 달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는데 8월 중순 말이죠. 8월 23일인가요? 거기서 잉여 현금 흐름에 집중할 거야 사람들이. 엔비디아가 그동안 많이 벌어놓은 거 많이 투자돼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왜? 거대 LLM 모델이나 이런 거에 지분을 다 얻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위기일 수 있죠. 얘네가 앞단에서 무너지면 어차피 뒤에 반도체 구매 못하니까 앞단에서 구매 무너지지 않게 이쪽에 투자해주고 그럼 그 투자 받는 데는 투자를 받아서 뭐예요? 반도체 사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돈을 줘서 상대방한테 돈을 줘요. 주고 그 돈으로 우리 반도체 사. 이거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중복 순환 투자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시기가 조금 더 빨라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운되고 비용이 다운되고 AI 개발 속도가 좀 빨라져가지고 피지컬 AI로 넘어가고 AGI로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사실 앞단 수익성이 더 좋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선수단 구조가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선수단 구조가 안 된다. 안 되고 있다. 왜냐면 2000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지난번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 사태 때 레오폴드 아셈브레너가 얘가 쓴 책이 그거잖아요. 168페이지짜리 에세이 하나 썼잖아요. 2027년 정도 되면 반도체 회사들이 그 AI 소프트웨어가 고도화돼서 그때부터는 AI 연구원 직접 연구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연구해가지고 AI 발전 속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면 수직 상승할 거다. 그 2017년 넘어가서 레오폴드 아셈블러나가 그걸 이제 예상하고 얘는 그것 때문에 펀드를 찾아.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면 보통 무슨 생각하냐면 보통은 이걸로 강연회 하고 막 자기 책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필독서가 됐으면은 강연회 하고 뭐 팟캐스트 출연하고 막 이럴 건데 얘는 그냥 아예 펀드를 차려봤잖아요. 펀드를. 내 말이 맞다. 내가 예언한 게 그대로 갈 거다 하고 내가 그대로 갈 거니까 난 거기다 투자할 거다 해가지고 다 때려 부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다가 이번에 6, 7월에 그냥 아예 꼬라박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률 마이너스 35% 되니까 이거 레버리지 4배짜리니까 마이너스 35% 4배 뭡니까? 100% 넘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손 든 거 아니에요. 손 들고 이걸 스타텔이 인수한 거 아닙니까? 스타텔이 인수하면서 지금 반도체 대폭락하면서 지수가 폭락했던 게 지금 이제 조금 멈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반도체 올라갈 때 이때 이 구간일까요? 이 구간. 자, 이런 구간에 다 레오폴드 아셈블레너의 이 그 AI 펀드들,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 펀드에서 나오는 자금 집행들이 여기에 다 쏠려가지고 이렇게 시세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만 있을 건 아니고, 얘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것만 해도 60조 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제 밀린 건데. 이걸 못 버티고 이제 맛이 간 거죠. 그쵸? 아셈블레너가 SK하이닉스 많이 투자했다고 하죠. 근데 SK하이닉스 지금 뭐 다 먹고 크게 밀렸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제 얘도 이제 예측하고 있는 게 뭐냐면 2027년 정도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2027년 정도에 아직 2027년이 가기에는 아직 한참 위기를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간당간당합니다. 요만큼의 그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이 빅테크들이 버텨줘야 되는데 과연 버틸까? 버틸까 말까의 한 중간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근데 왜 그럼 폭락을 얘기하느냐? 전 못 버틴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못 버틴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요. 사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익과 시가총액 비교하는 PER 밸류로 보면 정말 쌉니다. 이렇게 쌀 수가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 당장 주가가 3배 가야지 맞고요. SK하이닉스 당장 3배 반, 4배 가야지 맞아요. 근데 안 되죠, 지금. 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요, 항상 미래의 기대 가치를 앞으로 땡깁니다. 지금까지는 엄청 잘 될 거에 대한 기대 가치를 땡겨서 지금 막 올라왔다면, 앞으로는 과연 이게 피크아웃이 언제냐에 대한 사람들 두려움이 좀 있어요. 계속. 근데 그런 게 사실 이제 오로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가 증설 안 해가지고 뭐 이것 때문에겠다라고 단정 짓기 쉽지 않은 건 뭐냐면 전쟁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했죠. 자, 닷컴 버블 때만 먼저 볼게요. 닷컴 버블 때 먼저 보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닷컴 버블 때 9.11 터졌죠. 근데 9.11 터질 때 지수가 밀렸어요? 다시 다 회복했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다 회복합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전쟁 때 올랐던 물가가 나중에 영향을 줘서 2001년 때 닷컴 버블 딱 터진 거예요. 그냥. 그리고 2007년, 2008년 서프라임 모기 사태. 이때는 뭐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서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서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뭐 모건 스탠리, 멜린치, 리먼 브라더스, 베어스턴스 이런 그 아이비뱅크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담합해가지고 오일을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150달러까지 가요. 유가 최고점까지 갑니다. 이거보다 더 높게 유가 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때 강남에 차 한 대도 안 돌아다녔다고요. 진짜로. 여러분. 주말에 차 몰고 다니잖아요. 진짜 리얼 부자였어요. 1배럴당 150달러였으니까. 지금 100달러만 넘어가도 비싸다 어쩌다 지금 난리인데 그때 150달러였거든요. 걔네들이 담합으로 그걸로 투기해서 돈 번 걸로 평가이익상 그 돈 번 걸로 서프라임에서 부실 발생한 걸로 메꾸고 서프라임 부실 메꾸고 이거 계속 하다가 결국 뭐 담합이 어떻게 끝납니까? 누군가 한 명 배신해서 끝나잖아요. 결국 누군가 배신한 거예요. 배신하고 서로 차이치를 하다 보니까 유가가 지금 수직으로 급나가죠. 수직급 나갈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유가로 투기해서 번 돈 가지고 뭘 했냐면 서프라임 부실을 감추고 있었는데 유가에서 돈 못 버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서프라임 부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유가가 올랐던 거에 대한 물가는 또 계속 오르고 여기 올랐던 거에 물가 타격이 뒤에 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즉 전쟁이 이제 2007년, 2008년에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이 터지면 그 뒤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또 한 번 뭐 어디서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팬데믹 기간에 또 유동성 버블도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유가 또 한 번 100달러 한번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밀죠 다시. 다시 밀립니다. S&P 500 여기서 요 정도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여기서 발생한 물가의 압력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이 문제도 미국 이란 전쟁이 많이 안 터졌으면은 좀 뒤에 왔을 거예요 아마. 좀 뒤에 왔으면 2017년에 레오폴드 아스브레너가 했던 얘기처럼 AGI 시대가 좀 더 빨리 오게 되면 비용이 확 다운되고 그 다음은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그럼 선순환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다시 인플레가 다시 올라오면서 완전히 상황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자 물가가 올라가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금리가 올라가야죠. 물가 잡아야 되니까.
지금 현재 저는 지금 이제 제가 대폭락 원자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저는 지금의 고용 지표, 물가 지표 전부 다 저는 상당 부분 조작이 있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당 부분 조작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미국 CPI 발표하는데 CPI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로 CPI 담당자 바로 정지시켰어요. 정직을 시켜버렸어요. 대기발 냈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는데 누가 이거를 공정하게 발표를 할까요? 그래서 이번 주 CPI 나오잖아요. CPI 괜찮게 나올 거예요. 왜냐? 만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만진다고 이게 뭐 숫자 바꿔서 보여준다고 뭐 이게 나중에 안 터질 것 같습니까? 무조건 터지지. 오히려 한 방에 크게 터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더 이게 더 대폭락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으면 저는 인류가 그런 이제 인터스텔라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우린 길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이번에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찾았을 거야 아마. 저렇게 젠슨왕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반도체 지금 비싸게 팔면 안 된다. 싸게 팔아야 된다. 얘네들 비용이 떨어져야 우리가 돈을 번다.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우리가 가르면 안 된다. 우리가 비싸게 팔아보면은 거의 배를 가르는 거다. 이런 게 이렇게 해서 통했을 거라고요. 다. 근데 하여튼 모든 게 트럼프 때문이냐? 뭐 일단 결론은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럼프가 저 얘기했죠. 트럼프 좋아한다고.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아해요. 우리나라에게 두 번의 큰 선물을 줬기 때문에 미사일 문재인 대통령 때 미사일 사거리 폐지, 탄도 중량 폐지. 이것 때문에 중국이 지금 찍소리도 못하죠 우리나라한테. 찍소리도 못하죠. 붙으면 우리도 그냥 중국 베이징이랑 중국 서부 중국 동부에 있는 동부 해안에 있는 도시 다 때려 부셔버리면 되니까. 붙으면 그냥 그래 니 핵 쏴. 근데 이번에 이제 더 중요한 건 핵 잠수함을 승인해 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했죠. 멍청한 바보들이나 핵 잠수함이 핵 추진 잠수함이지 핵 미사일 잠수함입니까 한다고. 그 멍청한 바보들이나 한 얘기예요. 핵 추진 잠수함이 핵 미사일 잠수함이 됩니다. 그건 지난번에 예전에 설명해 줬어요. 설명해 드렸어요. 자, 핵 우라늄 농축은 농축 취지라서 해야 되지만 핵연료 재처리하면 자 우라늄 농축 20%로 낮춰서 농축하면 잠수함 내용연수가 15년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거 15년밖에 안 쓸 거면 핵잠수함 안 만들거든요. 그럼 15년 지나면 뭐 해야 됩니까? 잠수함 두 동강 내가지고 그 원자로 빼야 되거든요. 그 짓을 누가 합니까? 절대 안 하지. 그러려면 잠수함 왜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라늄 농축 20%로 미국이 승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네 핵 재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재처리까지 같이 따는 거예요. 같이 패키지로 들어온다고요. 핵 연료봉 재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루토늄 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핵 연료 재처리하면 그것도 동해 한가운데서 짱 박혀서라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같이 뭐 이렇게 농축 시설을 뭐 육지에다 지어야 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핵 연료 재처리는 잠수함 내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승인한 것 때문에 전 트럼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민족으로서는 좋아한다고요. 북한이랑 중국 깝치지 못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세계 경제를 현재 말아 드시고 계신다 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기 중간 선거까지 다 말아먹고 있고요. 그 물가 올라가면 금리 올라갑니다. 자, 대폭락이 왔을 때 항상 어떤 패턴이었냐면 대폭락은 금리가 올라갔을 때 마지막으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 버블이 쌓이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터지는 거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버블이 쌓이고 금리가 올라가서 정점을 찍을 때 그때 그 비용 부담을 못 버티는 곳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 무너지죠. 그렇죠? 우리도 이번에 기준금리 우리나라 올렸고 미 연준은 지금 올릴까 말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미 연준이 지금 그 기준금리 안 올려도
높습니다. 현재 상태도 높아요. 미 연준은 단 3번만 올리면 4.5%가 나와요. 이제 기준금리가 4.5면 다 이런 구간에 다 4.5 넘어갔어요. 그냥. 그리고 문제 생겼어요. 다. 단 3번만 올려도 이 정도 나와버려요. 자, 하이퍼스케일러, 네오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자기 회사채 발행하고 돈 땡겨요. 돈 땡기는데 공짜로 땡깁니까? 이자 주고 땡기죠. 근데 금리가 높아져요. 이자 주고 땡겨집니까 이게? 이자 비용이 더 들죠. 그럼 더 높은 수익성을 요구하죠. 더 높은 수익성을 요구하면 서비스 비용이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AI는 많이 안 쓴다. 범용화되기 힘들다.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의 길로 현재 가고 있다. 미 연준이 당장 CPI 잘 나오고 이러니까 기준금리 안 올리고 버틸 수 있겠죠. 근데 물가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분식회계랑 약간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분식회계 하면요 당장 좋아 보여요. 근데 나중에 비용 결국 다 때려 맞아요. 나중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분식하고 회계 기준이 좀 다른 거 회계 기준. 근데 분식 어떻게 보면 분식일 수 있죠. 예.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를 뭐 10억 원에 샀어요. 내용 연수가 10년이에요. 5년이라고 칩시다. 근데 회계 기준에 이 물건은 무조건 내용 연수 5년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내용 연수 10년으로 바꿔놔요. 그럼 1년에 비용이 2억 나와야 될 게 1억 원 나온다고요. 당장 좋아 보인다니까요. 당장은. 근데 어떻게 돼요? 뒤로 가면 갈수록 원래 비용 5년이면 끝났어야 되는데 그 뒤에 비용이 계속 나오죠. 나중에 비용 싹 다 몰린단 말이에요. 물가 구조도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숫자 조작해가지고 버텨봐야 결국 터질 거 터진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쟁도 끝날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하고 미국하고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질질 끌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는 질질 끄는 걸 좋아하죠. 그 미국이 이란에 발목 잡혀 있으면 결국 나중에 중국이 대만 칠 준비가 다 끝나면 결국 대만을 치게 되면 미국은 결국 아무것도 못 도와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 안 날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릴까요? 중국 인민군 지금 대만 지도부 참수작전 연습만 지금 수백 번 했어요. 대만도 중국이 계속 그렇게 연습하고 상륙 연습하고 지도부 참수작전 연습하고 하니까 대놓고 저렇게 연습하고 있으니까 얘네들 또 뭐예요 이제. 대만 민진당도 지금 민진당 수뇌부도 지금 대피 훈련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참수작전 들어오면은 대피 훈련 어떻게 될지 이런 거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대만도 부랴부랴 지금 막 드론 20만 대 만든다 막 그러고 있어요. 말로 하면 만들어집니까 이게? 안 만들어져요. 대만 지금 민진당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대만 국민당이 반대예요. 예.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줘야 뭐 만들지 국방비 올리고 만들 거 아닙니까? 예. 대만 국민당은 중국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건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린 항상 대폭등 뒤에는 뭐가 있다? 폭등 뒤에는 뭐가 있어요? 폭등 뒤에는? 폭등 뒤에 뭐가 있습니까? 헤드앤숄더 패턴의 대폭락이 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골프전 이후에 이때도 뭐 헤드앤숄더인데 헤드, 숄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아니 머리, 오른쪽 어깨 좀 높죠?
폭락. 그쵸? 그리고 나서 반등 나왔는데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오른쪽에 한 번 더 그렸죠. IF 맞았죠 이때. 그리고 닷컴 버블 때 올라왔어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폭락. 그쵸? 큰 상승 뒤에 하락할 때 대폭 나갈 때 어떻게 한다? 헤드앤숄더 패턴 그린다. 증명되잖아요 계속. 그리고 또 헤드앤숄더 패턴 중에 제일 유명한 건 2007년 2008년입니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대폭락. 그쵸? 이때 고점 대비 반토막 났어요. 이번에 43%가 40 몇 프로 밀렸었죠 최대. 고점 대비. 그러면 43% 됐으니까 이거 이 정도면 다 밀린 거 아닙니까? 이미 대폭락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상승의 폭이 다릅니다. 상승의 폭이 이번에는 3천에서 2천 3천에서 9천까지 갔잖아요. 3배가 갔잖아요. 3배가. 이때 해봐야 기준금리 올리고 요 라인대에서 1000에서 2배 간 거예요. 2배 갔다가 반토막 난 거거든요. 3배 갔으면 최소 반토막 난다고 쳐도 3배 갔을 때 반토막 4,500입니다. 9천에서. 자,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어떻게 돼요? 코로나 때. 자, 코로나 때.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 바뀌었을 텐데, 이때도 헤드쇼트 그리긴 했어요. 그리긴 했습니다. 2019년 맞이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자, 대폭락 나왔죠? 요거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코로나까지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급등. 어떻게 무너진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폭락. 아이고. 헤드앤숄더 패턴 그린다. 자,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거래량 감소. 거래량 감소. 자, 왼쪽 어깨 그리고 거래량 감소. 그쵸? 자, 거래량 감소. 거래량이 감소해야지 맞는 거예요. 헤드앤숄더 패턴 거래량이 뒤로 갈수록 왼쪽 어깨 스타트부터 거래량이 밀려야 돼요. 자, 여기도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죠? 2008년은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의 거의 정석이라니까요. 이거는 이 차트만 애우고 다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기술적으로 조금 분석 좀 한다는 사람은 이 차트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이니까. 자, 그럼 이때 볼까요? 이게 월봉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월봉을 봐도 보여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한 번 더 그릴 것 같은데 이걸 주봉으로 보면 잘 보이는데요. 왼쪽 어깨 머리, 그 다음 오른쪽 어깨를 그리고 밀린다. 그렇죠? 기술적 패턴상 거래량이 감소해야 된다면서요. 헤드앤숄더 패턴 거래량 감소해야 된다면서요. 거래량 보이세요? 전형적인 하락 패턴이잖아요. 대폭락 패턴이잖아요. 전형적인.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하여튼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 자, 헤드앤숄더 패턴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거리량 감소하는 패턴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 넥라인 깨지면 폭락. 자, 지금 이거 제가 강연 때 그려드렸던 건데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아직 안 그렸죠? 그쵸? 아직 안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등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오른쪽 어깨에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로적이나 금리 요인이나 뭐 금리 요인도 매크로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기술적인 패턴의 연구나 모든 게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대폭락이 아직 한 번 남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아니 근데 지난번
폭락도 있었는데 이게 대폭락입니까? 이 정도도 대폭락, 이 정도도 더 큰 대폭락. 그동안 자 오르는 상승의 폭 자체가 달랐다니까요. 상승의 폭 자체가 지금 여기서 이 정도 갔죠. 여기서 한번 여기서 이제 왼쪽 어깨 그린 거예요. 근데 머리가 길다 보니까 이 머리에 급락하는 요 라인이 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더 확실하게 제가 헤드앤숄더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오른쪽 어깨를 여기서 그려서 여기서 8,000에서 8,500에서 한번 그리고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머리가 긴 만큼 머리를 세게 주더라고. 아, 이 진짜 헤드앤숄더 패턴 그릴라나 보다 할 정도로 왼쪽 넥라인에 맞추는 거예요 지금 거의. 물론 오른쪽 어깨가 좀 높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머리를 그릴 때 이 머리에 7,500에서 지지마 8,500까지의 오른쪽 어깨를 그려버렸으면 폭락이면 반토막 폭락이 나올 엄청난 하락인데, 다행히 여기서 한번 큰 하락이 나와서 두 번째 대폭락은 지난번 요때하고 비슷할 가능성이 좀 높다. 요 정도 패턴하고 좀 비슷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인류가 만약에 진짜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안 싸우고 서로 갑자기 트럼프하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갑자기 화해하고 갑자기 전쟁 끝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 끝나고 갑자기 막 트럼프가 관세 풀고 관세 안 하고 갑자기 개가천선 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돌릴 수 있어요 진짜.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반성을 하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그냥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작은 헤드앤숄더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작은 헤드앤숄더는 그렸으면은 V자 반등 나오거든요 원래. 자 보세요. 이렇게 밀리면 V자 반등이 나옵니다 보통은. 그거 좀 이따가 설명이 있는데 설명할 건데요. 그냥 보면 나와요. 그냥 보면 나오는데, 자, 얘기 드릴까요? 자, 자, IF 때 4분의 1 토막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4배 오르는데 2년이 안 걸립니다. 그쵸?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 반토막 났는데 다시 원위치 회복하는데 2년밖에 안 걸려요? 코로나 때는 불과 4달 만에 회복했어요. 4달 만에. 미친 듯한 보건력.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등은 빠를 건데, 만약에 인류가 뭐 그렇게 좀 반성하고 그런 걸로 좀 서로 간에 이해와 타협과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양보해가지고 뭐 시대를 잘 이끌어 나가서 비용 낮추고 인류가 모두 행복한 그런 욕심 덜 부려서 각자 그런 상황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겠죠. 그냥 여기서 빠른 반등. 요거 이만큼 각이 가팔랐으면 그만큼, 자, 골짜 깊으면 산이 높다. 산이 높으면 골짜 깊다. 자, 산이 높았으니까 골짜 깊다. 여기서 산 높았다고 골짜 안 깊다고 그랬죠. 전쟁으로는 절대 주가 안 밀린다 그랬죠. 전쟁으로 밀린 주가 무조건 다 회복한다고 제가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막 샀어요 여기서. 그쵸? 우리 밀릴 때 샀어요 우리. 많이 못 판 게 아쉽죠. 그쵸? 많이 못 팔았던 게 오히려 아쉬운 거였죠. 이때는. 이때 우리 막 샀잖아요. 막 사고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산이 높으니까 골짜기 깊잖아요. 골짜기 깊으면 다시 뭐 산이 높지. 전고점 회복하는데 평균적으로 1년 7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자, 이거 데이터로 있습니다. 데이터로 있어요. 자, 어딨냐? 밑에 있는데. 보세요. 닷컴버블 폭락 회복하는데 1.7개월, 평균 1.7개월. 2008년 서프라임 모기 사태 때만 2년 만에 해보겠습니다. 회복하는데 1.7년 걸렸어요. 버티면 돼요. 버티면 회복됩니다. 1년 7개월 버틸 수 있으면 버티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 써서 하지 말라니까요. 1년 7개월 버틸려면 평균 기간으로. 그리고 이번에 상승이 더 가팔랐으니까 하락도 더 가파르고 반등도 가파르겠죠. 1년 7개월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1년 5개월 내로 끊을 수도 있어요. 1년 내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금방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런데 만약 인류가 그렇게 현명하다면 이번 급락에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변해? 트럼프가 변해야 되겠죠. 트럼프가 관세 모두 다 면제하고 이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물론 이란이 나쁜 놈들이긴 한데 누가 핵 개발하래? 나쁜 놈들이죠 사실 이란이. 전 트럼프가 이란을 이렇게 너무 쉽게 봤다. 내가 만약 이란 칠 거였으면 주변국 동맹국들한테 관세 면제한 다음에 동맹국들한테 야 우리 이란 칠 건데 도와주라. 이란 한번 밟자. 제 두 번 다시 재개하지 못하게 밟아야 된다. 안 그러면 핵 확산된다. 밟아야 된다. 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거의 다 참전 어마어마했을 거고 우리나라도 호르무즈 협의 이렇게 맡길 거 딱 생각하면은 참전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래서 지상군 한 최고 50만에서 60만 정도 100만까지 안 가도 돼요. 5, 60만만 모았어도 지상군 쳐들어갔으면 지금 이란 밟고도 남았지. 지금 이미 다 끝났겠지 전쟁은. 누가 전쟁을 이따위로 하래 누가. 근데 인류가 현명하면 이번 급락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트럼프가 그럼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까요? 자 김정은 보고 김정은이 나만 사랑해요 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쵸? 남조선님이 이거하고 사랑합니다 통일합시다 이게 더 빨라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바뀌는 것보다. 그럴 리 없다는 거죠. AI 하는 회사들이 구글에 못 통합니까? 악마가 되지 말자죠. 구글 지금 수익 사업 열심히 하고 있죠. 그냥 좋은 방향으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도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어. 그래 본 적이 없는데 희망 공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대풍락을 잘 보는 게 더 빠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AI의 거품이 꺼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세트의 공실률이랑 뭐 이런 걸 나중에 따지고 봐야 된다. 그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혀 상황과 양상은 다르게 갔죠. 항상 모든 패턴이 같은 방향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이 닷컴 버블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서프라임 모기 사태 때하고 매우 비슷해요. 자, 매우 비슷한 이유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닷컴 버블 때 AT&T 주가입니다. AT&T CDS 프리미엄입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 신용위험 보증하는 거거든요. 신용위험 보증 가상금리인데 한국말로 하면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신용위험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리스크 나누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리스크를 내가 리스크가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에서 일정 부분 그거를 보증해 줍니다. 여기서도 보증해 줘. 여기서도 보증해 줘. 리스크를 나누면 작으니까. 그래서 하나가 무너져도 이 리스크를 나눠 갖는 거죠. 그럼 버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만 무너졌을 때 얘기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가 다 무너져 봐요. 그러면 얘 리스크 보증해서 요 정도 손실 났다가 근데 다른 애도 리스크 보증에 요 정도 손실 나서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리스크 보증하다가 손실로 다 때려 맞아서 같이 죽습니다. 그게 어느 때 그랬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은행들이 CDS 크레딧 디폴트 수합 맺었다가 연쇄도 파산하니까 아무 문제 없던 은행까지 다 무너졌잖아요. 그게 이제 크레딧 리스크입니다. 그런 크레딧 리스크를 보려면 2000년 4월에 AT&T CDS 프리미엄이 한번 급등이 나옵니다. 2000년 4월에 급등이 나와요. 그 다음에 2001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대폭등. 올라오면 안 좋다. 가상금리니까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2000년에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엔비디아와 오라클 CDS 프리미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오라클은 이미 미친 듯이 높고요. 엔비디아의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요때와 너무도 꼭 닮았어요. 요때는 닷컴버블 터질 때고 꼭 닮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다니까요. CDS 프리미엄이 엔비디아조차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심각성을 모르시면 뭐 어쩔 수 없는데. 프리캐시플로우가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고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 CDS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오라클은 이미 CDS 프리미엄이 너무 높고 얘네들 메타도 CDS 프리미엄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메타 돈이었거든요 지금. 나는 왜 이게 눈에 보이지 이게? 왜 나만 보일까? 자, 다시 한번 얘기되지만 멀리 가려면 다 같이 가고 혼자 가려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된다.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코스닥 다 같이 가다가 딱 서로 벌어진 이후에 대폭락 나오죠. 코스닥 폭락 나오죠. 그리고 이거 못 좁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도 이거 언제? 닷컴 버블 때 기준금리 올라가는 거, 패드 기준금리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금리 올라가는 순간 분위기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코스닥 중소형주 강세인 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는 건 뭐냐면 이 이격을 줄여야 돼요. 이격 벌어지잖아요. 결국 대폭락이란 얘기예요. 대폭락 온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삼성전자 이게 올라올 때 코스닥 이미 밀리고 있었잖아요. 딱 여기라고 지금 여기 갔다고요. 그럼 여기서 한 번에 반등이 더 나오는데 코스닥이 지금 쭉 밀렸다 봐 여기까지 쭉 밀렸다고 치면 한두 번에 반등이 나올 때 이거 줄여야 된다고. 이거 못 줄이면 이거 대폭락이라고요. 결국 다.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저는. 근데 회복할 때 어떻게 된다? 금방 회복은 한다. 회복은 하더라. V자 반등 나오더라. 못 버텨서 문제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강연회 때 제가 이제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라는 얘기냐? 방법이 있느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건 이제 VIP 분들 아우 안돼 라고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네가 말하면 다 맞냐? 너 네가 말하면 뭐 다 맞니? 뭐 너 틀릴 수도 있잖아. 근데 제가 이런 거 잘 안 틀리더라고요. 제가 근데 잘 안 틀려요. 저도 이제 틀렸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저 틀리면 기분 좋죠. 다른 분들이 잠시만요. 새로 오신 분들은 저 영상 요거 보시면 다른 분들이 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틀리면은. 자, 이 영상이 뭐냐면요. 자, 이 영상이 2024년 하반기 대폭락을 제가 맞춘 거. 보시면 2024년 이때인데 자 보세요. 이제 유튜브 찍으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024년 하반기 대폭락이 온다. 2023년에 찍은 건데요.
저 2차전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된다. 2023년에. 예. 안 맞았으면 좋겠어, 나도. 여러분, 저도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있어? 예. 내년 하반기에 폭포수 같은 대폭락이 온다. 이거 2023년 때 찐 겁니다. 2024년 어떻게 했어요? 비상경 터지면서 폭포수처럼 폭락이 나왔죠, 한번. 그쵸? 2023년에 2023년 그때 이제 가을 겨울 넘어갈 때인데, 겨울 넘어가고 있을 때인데, 그때 2000년에 한번 대폭 나갔었고, 그때 2000년이 다시 반등하느냐. 근데 저희 지금 2000년이 끝났다고 했죠. 그죠? 네. 그다음 이때 한국의 TV 출연했을 때인데, 이때 한국의 TV 출연했을 때 바닥이다. 개인 투매는 곧 외국인 순매수 개인 투매 종가 저가. 묻지마로 때려보고 사야 된다. 했더니 놀래가지고 한국의 TV에서 할 때. 예. 그때 이제 이 얘기 드렸던 겁니다. 예. 끝났다. 이제 바닥 나왔다. 언제? 그때 비상겸 터지고 12월 3일 비상겸 터지고 12월 9일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이때가 12월 9일날 12월 9일날 제가 종가 저가 개인 투매 외국인 순매수 종가 저가 나오니까 이게 진짜 끝났다. 이제 바닥이다 여기. 그때가 이제 아마 윤석열 탄핵하고 탄핵 부결돼 가지고 최악의 상황 그때 한번 갔을 때 그대로 이제 탄핵 통과되고 이제 그대로 된 거잖아요. 그 제가 그랬죠. 제가 뭐 정치적인 뭐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 누가 뭐 어디 당을 싫고 어디 뭐 진보냐 뭐 보수냐 뭐 이게 떠나서 돈의 흐름이 지금 그쪽을 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쪽을 본 거야 다. 예. 돈의 흐름이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계속 돈의 흐름이 윤석열 탄핵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그때 얘기 드려서 그때부터 계속 우리가 매수한 거고 그 다음 또 뭐 있어 이게 이때 이게 이제 2025년 전망이에요. 2024년에 2024년 12월에 2025년 전망을 하는 건데 제가 딱 한 종목 갖고 와라. 딱 한 종목을 가지고 와라. 한국경제TV 그 특집 프로그램 한국경제TV 2024년 가장 베스트 패널들만 모아가지고 특집 프로그램 했을 텐데 크리스마스 이브인가요 그때? 네. 제가 여기서 2025년을 이끌 최고의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자. 저 삼성전자. 저 2025년 최고의 종목이 뭡니까 해서 저 뭐 했어요? 삼성전자 갖고 왔다고요. 2024년 12월에 삼성전자를 두고 나왔어요. 이때 얼마였는데? 4만 원, 5만 원. 4, 5, 6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뭘 맞췄다기보다는 이 근거가 더 중요하죠. 근거가. 이 영상 저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보면. 저 근거 뭐라 그랬는지. HBM 반도체 공급 부족해서 선단공정부터 D램 라인 싹 다 없애고 HBM으로 옮겨놓기 때문에 결국은 HBM도 부족한데 D램도 부족하게 될 거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본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상상을 초월할 거다. 이때 삼성전자 적자 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근거로 제시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2024년 12월에. 제가 웬만한 큰 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큰 시황 중에 틀린 게 거의 없어요, 저, 지금. 저 큰 시황 좀 틀렸으면 좋겠어, 나도. 진짜. 이번만큼 전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PSK를 얘기했네요. PSK 어떻게 됐죠? 14만 천 얼마였네. 14만 천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PSK 22만 4천 원까지 갔네. 이것도. 자,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영상 보시면 영상 보시면 지금 이거 보이세요? 예, 이거 보이세요? 올해 하반기 대폭락을 조심하자. 이 6개월 전에 6개월 전 하반기 대폭락 조심하자. 6개월 전에 이때 댓글에 네가 뭘 아냐 이게 네가 뭐 아냐 뭐 별의별 소리 다 했었거든요. 결국 묻어있잖아. 결국 묻어있잖아. 결국 하반기 묻어있잖아요. 결국 하반기 대폭락 조심하자. 분명히 결국 묻어있잖아. 하반기에 이때 뭐 댓글 겁나 욕하더만 저한테.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뭐 하반기 대폭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러면서. 여튼 뭐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한 거는 제가 이거는 이제 올려드릴 거고, 자세한 세부 전략은 이제 VIP분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